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해외 우려 기업 세부 조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타깃은 중국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서 배터리 영역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통상 장벽을 한껏 높이겠다는 뜻인데요. 올 들어 중국과 합작을 가속화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 역시 커서 긴장 속에 주시한 소식이기도 하죠. 오늘 K배터리 빨간불 키워드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포스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 사이버트럭 무덤 키워드 관련해서 테슬라 리비안 BYD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지금 뭐 총평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IRA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굳이 이거를 3단계로 나눠보자면 선방했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이 3단계로 보면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미국의 이 배터리 문제에 대한 중국 제재가 좀 더 강력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과 합작을 해왔던 한국 회사들로서는 한국 배터리 회사들로서는 생각보다도 좀 더 큰 피해에 직면하게 됐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3단계로 보자면 나쁘다 정도, 가운데 정도로 이제 총평을 박사님께서는 하셨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보조금 대상을 해서 제외되는 보조금을 못 받는 구체적인 중국 자본 지분율이 나온 게 또 핵심 중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25%인데요. 제일 우려했던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죠. 또 미국이 원했기도 했고 우리도 원해서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 회사를 세웠습니다. 미국이 IRA 법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준다.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자금 부담을 느껴가면서까지 미국에 공장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한국 기업이 어떻게 미국의 적성국이라고 볼 수 있는 해외 우려 집단에 포함되느냐. 이 대목이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해외 우려 집단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그 대목도요. 우리 배터리 업계에서는 중국을 설마 그 미중 무역 전쟁의 한 와중으로 몰아넣는 해외 우려 집단에 포함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중국은 어쨌든 해외 우려 집단이 됐단 말이죠.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우려 집단이다. 그런데 거기에 중국과 좀 합작했다고 우리까지도 해외 우려 집단으로 본다? 이 대목이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해외 우려 집단이 되면 일단 이제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데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터리를 미국 회사들은 전기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채택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몇 푼 못 받는 문제가 아니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는 지금 중국과의 합작보다는 훨씬 더 크게 미국의 합작 또 미국의 현지 법인까지 진출해 놓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보조금 받겠다는 이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물론 현재 25%인 지분 관계를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지분을 한국이 사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현실적인 애로가 있죠. 중국이 안 팔겠다면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들인다고 했을 경우에도 지금 비상장세이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중국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 가뜩이나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배터리 공장 세운다고 지금 자금이 거의 고갈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신용 등급 평가에서도 상당히 깜빡깜빡 신호등이 올라와 있는데 미국의 해외 우려 집단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사야 된다?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게 해외 우려 집단 규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 없어요.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려면요. 적어도 법안 정도로 나와야 어떤 예측 가능하지. 이건 어떡하잖아. 행정 시행령 차원이거든요. 이번에 나온 조처조차도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어떤 애로 우리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은 뭐 해소
됐다고 보기가 상당히 단정하기가 이런 그런 상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미 뭐 공급망 때문에 이런 이제 소재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중국과 합작법인 설립하거나 공동 프로젝트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중국 쪽 지분 비율이 좀 밝혀진 게 있나요? 지금 25%를 넘는 상황인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 중국과 그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합작하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등이 뭐 적극적으로 제휴를 했죠. SK 온, 에코, 프로, 포스코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LG의 합작이 많은데요. 현재 이 LG 화학은 양극재 공장을 구미에 세우면서 중국 지분율을 49%를 줬습니다. 절반이네요. 절반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보다 훨씬 높은 것이죠. 그다음에 전구체 공장은 중국의 51%를 양보했단 말이죠. 중국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양극재 공장 중국의 우슈에 있는 거 49%. 그밖에 비공개된 회사는 지분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뭐 일각에서는 중국 지분율이 높으니까 공개하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죠. 박사님 근데 이런 얘기도 있긴 하네요. 이제 미국의 가이던스 확정 이후에 지분율을 추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특약을 담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중국 지분을 사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특약을 담았다 하더라도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목은 뭐 상당히 좀 미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이 FEOC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합작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미국의 화를 불렀다. 그래서 조 맨친 미국 상원 에너지위원장 같은 분은 재무부 장관에게서 한국과 이 중국의 합작 이거 좌시할 수 없다. 미국의 국민 세금이 이런 적성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한국을 고려해서 적성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런 경고등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코발트 전구체 당장에는 급하긴 하지만 미국의 대대적인 공장을 지으면서 좀 다른 처신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안 짚어볼 수가 없는 게 미국에서 이제 포드 자동차가 중국 CATL이랑 손잡고 미국의 이제 합작 배터리 공장을 추진하기로 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게 좀 속도를 못 내는 것 같더니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 대목도 우리 배터리 업체의 아픈 대목인데요. 사실 한중 합작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 안 준다는 것보다 더 아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보조금을 IRA에 따른 배터리 보조금을 주면서 중국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의 견제와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미국에 대대적으로 합작 공장을 많이 늘렸단 말이죠. 그런데 포드가 중국 CATL을 끌어온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CATL은 리튬 인산철 LFP로서 배터리로서 가격도 싸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시간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 당국에서 아니 중국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합작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CATL과 포드의 합작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것을 거부해달라. 여기는 지분율은 25%가 안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꼼수로 넘어간 겁니다. 지분율은 CATL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포드가 100% 지분율을 갖대. 근데 포드는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CATL이 포드의 기술을 파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로얄티를 지불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CATL이 추가적인 기술을 안 주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CATL의 회사잖아요. CATL의 기술. 뭐 그런 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포드라는 미국 자동차 회사가 한국의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배터리까지 좀 선택의 초이스를 넓히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CATL과 포드의 합작을 허용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면요. 제너럴 모터스나 스텔란티스 같은 데서도 중국 배터리 회사를 그 중국 지분 없는 상태로 합작을 해서 미국의 회사를 세운다면 결국은 IRA 보조금 중국 견제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 대목도 원래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 입장을 받아들여서 안 된다 해서 한때 CATL과 포드가 합작을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과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전격적으로 세부 규정에 다시 이 CATL이 포드와 미국에 들어오는 거 된다로 바뀐 거예요. 이런 대목을 볼 때 통상 외교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밀렸다 이렇게 보는 그런 어떤 뉴욕 정치의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참 IRA법을 저희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고 같이 팔로우업 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보면 볼수록 귀에 걸면 귀걸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는 이제 느낌이 드는데 뭐 이렇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적용, 예외에 대해서 미국은 탈탄소보다 탈중국에 혈안된 거 아니냐. 일본 언론에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분석인데요. 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되면 IRA 없애버리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사정이 굉장히 급해진 거예요. 미국의 예산을 국민 세금이 다른 나라로 빠져가고 있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바이든이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지금 강력히 규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 없이 전기차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중국의 전기차 기술 또 배터리 소재, 광물 이런 게 지금 다른 나라도 물론 가능은 한데 현재 중국이 앞장서 있고 대량 생산 또 싼 가격으로 중국이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면 결국은 일본 경제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정책은 전기차 전환을 사실 일정 부분 포기한 것이다. 경제 안보에 훨씬 더 비중을 뒀다 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야심차게 IRA법을 했고 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탄소 중립 정책을 상당 기간 후퇴시켰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전기차 전환이 속도만큼 안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또 우리나라 배터리업계 또 마이너스예요. 결국은 미국의 전기차가 속도를 못 내? 뭐 이런 점에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IRA 세부 규정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유예 기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2024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부품 또 광물은 2025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 정부의 안은 이런 시행령을 만들었으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의견 수렴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라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뉴욕 정치 일각에서는 이게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조 맨친 의원 같은 경우는 25%도 많다. 이걸 아예 0으로 만들자는 게 이번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조 맨친 의원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민주당 소속이고 상원의 에너지위원장인데 아니 25%라는 규정에서 중국 합작 법인에게 왜 미국 세금을 줘야 되느냐.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받아들일지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앞으로 남은 한 20여일의 기간 동안이라도 좀 막판 좀 스파트를 내서 통상 외교에 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쪽 지분율을 높이는 게 우리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니까 뭐 우리가 유예 기간 동안 최대한 외교력을 발휘해 보기를 저희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IRA 소식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IRA 못지않게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테슬라가 시제품 공개 이후 4년 만에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을 드디어 시장에 내놨는데요. 하지만 야심찬 신제품 출시에도 시장과 소비자의 반응은 상당히 싸늘합니다. 같이 들여다보시죠. 박사님, 보통 이제 신제품이 나오고 획기적이면 주가가 먼저 환호하는데 사이버 트럭 공개한 다음에 테슬라 주가는 떨어지고 오히려 경쟁사의 주가가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리비안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대목이 뉴욕 증시에서 가장 이슈가 됐는데요. 리비안 하면 테슬라 대항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리비안이 대부분 픽업 트럭
위주로 생산하고 있거든요. 세단은 안 만들어요. 네. 그런데 테슬라가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사이버 트럭을 먼저 공개를 한 것은 리비안 잡자는 것입니다. 또 리비안을 잡으면요, 리비안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아마존이거든요.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일론 그 머스크. 경쟁 관계잖아요. 아마존 죽이고 또 2대 주주가 포드입니다. 포드가 지금 전기차 치고 올라오잖아요. 요그 1타 EP를 할 수 예, 있었는데. EP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도로 사이버 트럭을 내놨는데 리비안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적어도 뉴욕 증시에서는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좋게 안 본다. 물론 테슬라 주가는 또 이틀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리비안은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픽업 트럭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대세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반응인고 하니 사실 차량의 어떤 사양이나 가격 이게 다 기존의 테슬라의 약속을 뒤집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 사이버 트럭 1회 주행 거리가 500마일일 것이다. 이러는데 뭐 실제로는 340마일밖에 안 되고요. 또 가격은 오히려 7만 달러 예상했던 게 이게 10만 달러로 훌쩍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믿을 수 있느냐? 특히 블룸버그 같은 데는 사이버 트럭은 생산 악몽이다. 이거 제대로 이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정도로 어느 정도 일정 매출을 올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이 일정 수준 확보가 안 되면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격을 가격을 낮추려면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가격을 또 낮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거 누가 수리할 것인가? 이 스테인레스 기술자들이 한 번도 수리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푹 구겨지면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대목이 그보다도 더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요. 너무 무거워요. 스테인리스 차라서. 예, 스테인 차인데 그래도 가벼운 스테인리스를 개발했을 줄 알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뭐 자신의 무덤을 팠다라고 일전에 얘기한 대로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겁다 보니까 너무 무거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배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당초에 1회 충전하면 500마일 가겠다는 그게 안 된 이유가 스테인리스 강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것을 싣고 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미국은 워낙 그 픽업 트럭이 대중화되어 있고 운전 라이선스에 따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이종 면허증이 있어도 저걸 끌고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라든지 유럽은 다릅니다. 무게가 지금처럼 저렇게 굉장히 지금 거의 뭐 탱크까지는 아니지만 일반 트럭보다는 더 무겁거든요. 그러면 저거 트럭을 몰 수 있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미국의 픽업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수록 생산량이 늘어도 바로 팔 수도 없다. 엄청난 양, 물론 저게 그 반가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빵빵 쏴도 총이 관통을 못 하잖아요. 미국에는 총기 사고가 많으니까 저것도 장점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차를 총으로 쏘아서 뭐 그런 사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그럴 정도로 과연 방탄을 하고 다녀야 되느냐. 어쨌든 일단 그 반응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일단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한번 해봤다. 또 스테인레스로도 차를 만들 수가 있네. 이것이 이제 앞으로 기술 혁신이 돼서 가벼운 스테인레스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가 새 제품을 내놨을 때 대부분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시장 반응은 의외로 상당히 냉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실험 정신을 우리가 높게 사는 정도면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정도로 아직까지는 반응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테슬라 이렇게 신제품이 난항을 겪는데 또 경쟁사 중국 비아디의 위협은 또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아디 중국의 이 전기차 및 테스트 배터리 만드는 회사 이게 그 올해 들어서 테슬라를 앞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순수 전기차만을 얘기한 거 아니고 비아디는 사실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도 하고 있죠.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토요타의 하이브리드하고 다른 게 전기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를 하고 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시켰는데 그것까지 합했을 때 테슬라를 앞섰는데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판매가 좀 주춤하는 바람에 BYD는 미국에 진출하지 않고도 테슬라를 순수 전기차만으로도 이번 4분기에 목표량을 추월하고 있다. 곧 발표가 지금 나올 텐데 완전히 이제 테슬라는 2등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또 다른 사업장 이야기도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요. 뭐 이제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라고 하죠. 이러다 진짜 망하나 이런 여론이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월마트가 또 가세를 했어요. 광고주들이 계속 떠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광고가 빠져나가면 이 그 머스크가 만든 트위터, 머스크가 인수한 지금 X로 이름 바꿨죠. 이게 90% 이상이나 지금 매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대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것이 머스크의 아주 최대 지금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사이버 트럭, 한쪽에서는 X까지 원투펀치를 일론 머스크가 맞은 모습인데요. 어떻게 헤쳐나갈지 또 좌충우돌하신 분이니까 또 독특한 해결 방안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코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